소득세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근로소득을 볼 건데요. 자, 근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업원이 사업주와 근로를 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 이걸 이제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로를 제공을 하고, 그죠? 제공을 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회의원들,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보수를 세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직, 뭐 기술자 이런 사람은 또 임금 이렇게 얘기하고 상여나 이와 그 수당 비슷한 성질의 급여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아울러서 이런 경우 있죠.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또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서 상여를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돈을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떤 거냐면 뭐 창립 10주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금전으로 해가지고 많이 받은 그런 경우를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초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상여 처리를 한다는 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퇴직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는 소득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경조금 같은 경우가 근로소득이 아니죠, 그죠? 또 소액주주 이런 사람들이 그 사택 우리가 왜 집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회사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택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받는 경우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얻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또 단체 환급 부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에서 1인당 70만원 이하의 금액 이런 것들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과세 근로소득 이 부분은 이제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실비 변상적인 급여다 이런 얘기죠. 실비적인 거를 주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마라 이런 개념이 이제 실비 변상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일직, 숙직 뭐 이런 거죠. 회사에서 잠을 자거나 근무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간에 여비 이런 부분들이나 또 이게 이제 자가운전 보전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인데요. 회사에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서 업무를 보거나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그 다음에 취재수당이나 벽지근무수당, 섬이나 뭐 이런 외딴 데에서 근무하게 되면 지급받는 게 이제 벽지근무수당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받는 급여, 또 지방이전, 이주수당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지방이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살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쪽에 뭐 시내 말고 뭐 이쪽으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식대 보육수당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이죠. 자,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다만 이제 그 회사에서 음식물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산 배우자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급여 20만 원 이내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출산 지원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세 이하에 우리가 받는 부분의 보육수당 이거 전부 다 비과세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급여 대장을 만들잖아요. 급여 테이블을 만들 때 있어서 총 급여를 산정을 할 때 이런 식대라든지 또 실비 변상적인
자가운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보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총급여액에서 우리가 이런 비과세 부분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근로소득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 근로소득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과세 소득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내가 뭐한다? 적게 낸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야간, 우리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내용인데요. 자, 야간 및 연장 근로수당, 자,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일이라 210만 원이 넘어가죠. 지금 한 230에서 24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라고 했어요. 연봉이.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나 광산 등에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시간 외 또 야간 이런 부분에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은 전부 다 뭐한다?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산 뭐 힘들죠.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항선을 타거나 광산에 간다. 뭐 인생의 막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작업이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또 이런 근로자는 어때요? 우리가 3개월 이내에 계속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일용 근로자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일하는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잖아요. 소득이 적기 때문에 한도 없이 전부 다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생산직 및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 이제 국외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 월 100만 원 이내에 받는 급여, 뭐 예를 들어 원양 어업 선박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원양어선 해외 나가는 거, 그런 배를 탔다든지, 또 국외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받는 것들 전부 다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의무 병이죠, 급여. 요즘에 병도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비과세죠. 또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전부 다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계산하고 공제하는 부분,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총급여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를 제외한 것을 우리가 총급여다. 아까 우리가 실비변상, 뭐 식대, 뭐 자가운전 이런 부분들을 다 공제하는 것이 총급여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인데, 자, 이 근로소득 공제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 비과세 총급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5천만 원. 자, 5천만 원에서 아까 우리 비과세, 분리과세 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과세. 그러면 이때 이제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근로소득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4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4천만 원은 어디 범위에 해당이 돼요? 여기 구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그러면 이거를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750만 원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그러면 1,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자 1,500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거의 몇 프로? 15%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계산기 잡고 자 4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2,500만 원 플러스 아니지 곱하기 15%. 자, 15%를 하게 되면 375만 원이 나와요. 요 금액 자체, 여기 자체가 37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앞에 750만 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다? 1125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4천만 원을 빼주게 되면 자, 근로소득 금액은 2,875만 원이 바로 근로소득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로소득공제가 이해가 근로소득공제가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천만 원을 한도로 하겠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총 급여액에서 하루 1일이에요. 1일. 자, 15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로 수입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근로를 뭐한 날, 제공한 날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 이것은 우리가 처분 결의일이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인정상여일 때는 근로를 제공하고 또 퇴직소득의 한도 초과액인 경우에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하겠다.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톡옵션이에요. 스톡옵션이 뭐냐면 이런 얘기죠.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가 돈이 없어. 그래서 주식을 무상으로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액면가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거를 구매해서 처분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죠. 그럼 그 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근로소득의 그 계산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7월 달의 급여를 7월 달의 급여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31일 안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8월 5일 날 7월 달의 급여를 8월 5일 날 지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은 2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급일로부터 2월 1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8월 5일 날 급여를 지급했다. 7월 달 급여를. 그러면 이거는 2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급일을 항상 기준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지급일을 기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연말정산으로 해서 종결짓는 거죠. 따로 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5월 1일서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굳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일용 근로자 잠깐 얘기했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 했어요? 15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산출세액, 우리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 부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제일 편하고 좋은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일용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600만 원만큼 급여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1급여 예를 들어서 1급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라고 할까요? 자, 30만 원. 그러면 30만 원에서 15만 원을 공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15만 원 나오는 거에 자, 2.7%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15만 원에 곱하기 2.7% 하니까 얼마 나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15만 원 곱하기 2.7%. 그러면 4,050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원천징수 세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이렇게 계산해 보자고요. 자, 똑같이 15만 원 나오죠? 자, 그럼 15만 원에 세율이 6%잖아요. 6. 그럼 이제 9,000원 나오죠. 산출세액이. 거기에다가 이제 55%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곱하기 55%. 그러면 자, 55% 해주니까 얼마다? 9,000원 곱하기 55%. 4,950원 나오죠. 4,950원. 그러면 마이너스 9,000원 빼주니까, 자, 여기서 빼주니까 얼마? 4,050원. 이렇게 나오죠? 자, 1위 계산하나 1위 계산하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그냥 1급여에서 15만원 빼주고 2.7% 계산해주면 되겠다. 요거 제일 편하고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하는 거 보게 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B, C, D 이렇게 소득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뭐 500만원 받는 사람, 뭐 300만원 받는 사람, 뭐 400만원 받는 사람 이렇게 이제 소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징수할 때 어떤 걸 기준하냐 하면 국세청에서 만드는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500만 원일 때 뭐 60만 원을 소득세로 보고 얘는 20만 원, 얘는 뭐 40만 원 이렇게 간이세액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소득에 대한 그 세액표를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 소득세는 인적공제라고 그랬잖아요. 인적공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쓴 거, 또 그 다음에 공제받는 거, 이런 거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더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을 해주고,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게 연말정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절차,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말정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연말정산 여기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을 먼저 1차적으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거죠. 그죠? 세금을 소득에 대해서 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 다음에 2월 달에 우리가 인적공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공제받는 사람들 또 교육비, 카드, 뭐 의료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등을 정산해서 근로소득에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주고 그들한테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한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급일로부터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2월 달에 추가 납부할 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5년도 1월서부터 12월 때까지의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급여 소득에. 그러면 26년 2월 달 원천징수 신고할 때 이때 25년 거까지도 같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 신고하나요? 3월 10일 날 신고하면서 연말정산까지 같이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달의 자료를 3월 10일 날 신고를 하는데 연말정산 하고요. 그 다음에 2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렇게 두 가지를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연말정산 대상의 소득은 어떤 것이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공적연금소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죠. 국민연금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연금 뭐 군인분들은 군인연금이 공적연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자분은 이제 우리가 교육자분들이 내는 그런 연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공적 연금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다음에 1월달 연말정산을 하고 2월달에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한다라는 거. 자,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그 다음에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시험에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간편장구 대상인 보험모집인이라든지 또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음료 배달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연금소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아까 제가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있죠. 이 사적연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증권이나 보험사 또 금융기관 이런 데다가 우리가 연금 저축을 들어놓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 이제 사적연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연금을 납입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소득에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할 때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될 때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사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하고 우리가 사적연금을 개인들이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들어놓은 건데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연금을 저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연금이 장기성 저축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형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하는 거죠. 아예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냥 만들어 버려 가지고 어쩌지 해가지고 공짜로 좀 얻어먹는 이런 부분들 이게 좀 뭔가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거나 또 자기 불입, 자기가 그냥 입금시키는 거죠. 그런 기타 수익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범위는 공적연금관련법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아까 제가 공무원, 군인, 일반 이렇게 해서 공적연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거는 전부 다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사적 연금에 해당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적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과세 연금 소득은 어떤 것이 있느냐? 유족 연금, 뭐 그런 보훈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군에서 사망 사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뭐 퇴직, 또 퇴역, 뭐 장애, 상해, 뭐 순직, 뭐 이런 부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한 연금이라든지 또 국군 포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것 전부 다 비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의 계산은 총연금에서 비과세 이런 부분을 차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공제는 900만 원을 한도로 두고 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도 나온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수입 시기는 언제 지급받기로 한 날, 또 지급받은 날, 또 수령한 날을 기준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종합소득 배우고 있잖아요. 좀 힘들더라도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